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자, 장군님, 지금 미국이 볼턴이 지금 미사일 배치, 그래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 조약, 러시아하고 맺은 거죠. 구소련이 맺은 INF라고 그러는. 그렇죠. 거기 이제 미국이 탈퇴했는데 결국 중국이 지금 2,500개 정도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이제 태평양 인도를 위협한다. 그래서 뭐 중국의 1열도선, 뭐 1선, 2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 라인들을 다 중국이 이제 미사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니까 미국이 중국 미사일을 러시아하고의 협정에 얽매여서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탈퇴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중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테스트를 거쳐서 곧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갖다 놓으면 그 별 의미가 없잖아요. 5,500. ICBM이죠. 자, 그러면 왜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만 만들고 ICBM은 별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만드는 것은 중국이 이제 뭐 나중에는 세계를 전체를 호령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겠지만 일단은 단계적입니다. 제1도련선, 소위 말해 선음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대개 이제 한국부로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 이쪽으로 쭉 연하는 연안 방어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괌을 연하는 제2도련선, 마지막에는 하와이까지 해서 제3도련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을 하와이선을, 그러니까 날짜 회기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나눠 먹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중 거리에 장거리 빼고 단중거리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INF가 500에서 5,000km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중거리인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사실 INF 협정 때 단거리까지를 같이 제한한 겁니다. 500에서 5,500으로 해서 주로 그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하고 나토하고, 그러니까 소련의 SS-20하고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뭔가 퍼싱2 그 두 개를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타트 1이라고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1 이게 1991년 7월 소연방이 해체되기 5개월 전에 맺은 협정이 있어요. 당시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맺은 건데요. 거기에서 미사일 사거리 구분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됩니다. 이제 1000km 이하를 단거리 SRBM이라고 합니다. 1000km부터 2500km를 준중거리. 그래서 요거는 MRBM이라고 합니다. 미디엄이라는 M이에요. 그 다음에 2,500km부터 5,500km IRBM. 이 I는 인터미디어트라는 뜻입니다. R은 레인지고요. 발리스틱 미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IR. 그 다음에 ICBM이 5,500km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위로 보면 500에서 5,500km라는 것이 단거리 일부와 준중거리와 중거리를 합친 거리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여기서 INF 협상이 8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새겨봐야 될 점이 많아요. 우선 결론적으로 미국이 INF 협정을 8월 2일부로 폐기를 하고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을 하는 500에서 5,500km 개발을 시작해서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남겨준 선물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을 하면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고 한미 핵공유협정이 나오게 되면 한미동맹은 그대로 갑니다. 예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미국의 제일 중요한 핵미사일을 우리 땅에 갖다 놓고 한국과 그걸 공유하겠다고 협정을 했는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해체했던 전술 핵을 이제 다시 갖다 놓게 되는 미국의 필요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부탁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문재인 정부한테 세뇌당해서 우리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 핵무장은 못하고 미국의 해구산이 철거가 되면 무슨 수로 북한에 핵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우리죠. 그 다음 이제 부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용인데
이 양수협정에 이제 한국 우리 정부가 이 문재인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힘으로 이걸 밀어붙이고 또 이게 되는 데는 1, 2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됐든 보수연합체가 됐든 하여튼 내년에 총선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무슨 단체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정치단체.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몽땅 이걸 주장을 해서 국민들이 그걸 선택을 해줄 때 대한민국은 마지막 안전판을 놓습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77년 이때 SS-20 아까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거리 5,000km입니다. 고체 연료예요. 77년이 왜 77년에 배치했을까요? 77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오랫동안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액체와 고체를 해야 바로 쏠 수 있고 신속하고 그러니까 소련은 그때마다도 그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이 없었어요. 요 SS-20의 전신이 SS-4와 SS-5인데 그게 뭐냐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이 배치하려던 겁니다. 그래 미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그렇죠. 난 게 그거다는 거죠. SS-4가 사거리가 1,900km예요. 2,000km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S-5, 5가 4,000km 돼요. 딱 미국의 도시들을 때리기 좋은 그렇죠. 수준의 그러니까 쿠바였어요. SS-4는 미국의 주로 남부 지역. 예. 그 다음에 SS-5는 미국의 전역. 워싱턴하고 뉴욕이 포함되고. 포함되고 이제 일부 서부 이쪽은 예, 포함 예, 안 되는데 예, 예. 중동부는 다 포함되는 예, 이런 예. 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죠. 그리고 실패를 하고 난 뒤 소련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고체 연료에다가 예. 그 다음에 과거에 금속이 아니고 복합 소재 등을 운용을 해서 세라믹 발사기지가 아니고 SS-4나 5처럼 발사기지에 놓는 게 아니고 고정 우주선처럼 발사대를 쏘는 예, 아니고 테일이라고 자동차에 실는 지금 거 북한이 지금 이번에 방사포 그렇습니다. 쏘는 그 기술을 이제 소련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전 배치해 볼까 하는데 닉슨하고 제럴드 포드 있을 때까지는 못 하고 좀 이게 뭐 미국의 물렁물렁한 카트 뭐 땅콩 장사가 갑자기 뭐 도둑 외교 하겠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사니까 아 저건 물렁물렁하구나 해서 딱 그에 말에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전에 핵무기는 주로 어떤 거였냐면 유럽이 이제 핵심 지역이니까 ICBM은 미국하고 소련이 각기 타국의 영토를 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폭탄을 장착을 해서 유럽에는 당시 미사일, 퍼싱1 미사일이 한 몇백 킬로밖에 안 나가요. 그 다음에 공중투하탄, B-61 같은 공중 떨어뜨리는 폭탄 이런 형태로 갖고 있었는데 소련도 물론 갖고 있었죠. 요것들은 주로 소련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유럽에도 영향을 끼치는 둘이 비등비등한 거죠. 그러니까 ICBM은 미소에만 영향을 미치고 전술핵무기는 소련하고 동구권하고 서유럽이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균형을 유지했는데 그 틈새를 딱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km의 SS-20을 주로 우랄 산맥을 기준해서 왼쪽에 유럽을 때릴 수 있도록 유럽 전역과 중동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일부를 때릴 수 있도록 딱 배치를 했어요. 이게 87년까지 260발 정도 배치를 합니다. 이쪽 서부는 또 한 100, 한 40발 정도 배치해서 아시아는 또 한일도 노렸죠. 근데 어쨌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SS-20은 미국은 위협이 안 돼. 미국까지는 못 날아갑니다. 유럽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빠져라 뭐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맹을 흔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맹의 위협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던져버려요.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미국의 카트가 별 신경을 안 써요. 그 나토가 난리 났어요. 우리 아닌 거죠. 예, 그 나토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서독이 주관이 돼서 바로 2년 후인 1977년에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1979년도에 나토의 외교 장관들이 다 모였어요. 2+2 회담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국방이 듀얼 트랙 옵션이라는 것을 냈어요. 두 가지 미국한테 요구한 거죠. 두 가지 옵션을 냈어요. 자, 첫 번째 미국이 무슨 수를 써도 소련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83년까지 협상을 통해서 무기를 철폐해라. 시간을 줘라. 만약 83년까지 협상이 안 되면 83년 이후부터 똑같은 무기를 배치를 해라. 자, 그렇게 했는데 카트는 적극적이지 않다가 이제 81년 레이건이 들어서가지고 레이건이 이야기했어요. 제로 옵션. 옵션 없다. 무조건 폐기해라. 오히려 더 세게 나가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3년도에 레이건 정부가 그때 뭐
유럽 전체가 반전, 반핵, 반미 뭐 난리 났죠. 한국의 주사파들이 운동했던 거와 똑같은 됐습니다. 뭐 환경단체까지 가입하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억누르고 83년도 퍼싱2 그러니까 이게 퍼싱2가 1900km, 2000km 정도 나가요. 2000km 나가는 탄도미사일 배치를 하고 또 그리폰이라고 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리폰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리폰이 사실 2500km 멀리 나가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수도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5개국에 배치를 해서 한 400여 발의 이 소위 중거리, 준중거리 및 중거리 요구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련은 뭐 82년도에 버르제네프가 죽고 안드로포프가 됐고 하다가 결국 85년 3월에 여러분 잘 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했어요. 고르바초프는 아이쿠 이렇게 가다가는 기술적 우위부터 소련의 감당이 불감당이다. 그래가지고 85년 처음에 회담을 했어요. 제노바에서. 깨지고 86년도 또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하다가 또 깨지고 이제 87년도 워싱턴에서 12월 달에 맺었거든요. 또 이게 결정적으로 85년 6년만 하더라도 소위 속된 말로 고르바초프 배짱을 좀 튕겼어요. 근데 85년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나오는 바람에 85년도에 1배럴에 $30 정도까지 하던 것이 1배럴에 $10로 80년대 떨어져 버렸어요. 소련이 파산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시간을 더 미루다가는 파산하겠다 해서 바로 고르바초프가 글라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87년도 INF 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놓는 걸 뭐 전쟁하자는 거냐 사드 때문에 중국이 저 난리인데 이것까지 또 어떻게 하느냐 다 비겁한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인상 한번 안 쓰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한번 안 극복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언젠가는 한 번은 부딪혀야 끝나는 이야기죠. 철저히 공짜 점심입니다. 얼마나 공짜에 취해가지고요. 막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살면 다 공짜 점심의 대가는 10배, 20배 오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적당히 안보치하고 중국한테 적당히 물건 팔아먹고 이게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 바보입니까? 우리 어디 나가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뺀질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다 압니다. 아, 저는 뺀질이구나. 뺍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나쁜 짓 하면 다 그 취급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독 정부처럼 이제 단단히 해서 우리가 여기를 배치를 해라. 그때 INF는요, 유럽에서 요구한 겁니다. 특히 앞선 게 서독하고, 불란서 같은 경우는 나토 국가는 아니었지만은, 불란서가 적극 서독 편을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서독 수상이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IISS, 미국, 영국 런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SS-20이 배치되자마자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보고 압박을 하게 된 게 영국, 미국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움직여서 빨리 미국 보고 답을 해라.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 프랑스가 움직이는 대처하고. 그러니까 대처하고 이 레이건이라고는 환상의 콤비가 80년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서독이나 유럽의 절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배치해서 INF를 다 폐기를 하니까 인과관계 상당히 뭐 꼭 그것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죠. 90년대 독일이 통일됐죠. 그 다음에 91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3세기가 모스크바 광장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절대 안 할 거니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만일 기분 나빠해서 걷어차면 미국은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 기지가 없어서 한국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아직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게 지금 토마호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폰이라는 미사일을 미국이 83년도에 배치했을 때 순항 미사일이 2,500km였거든요. 사실은 이 모델이 지금 말하는 토마호크 모델입니다. 잠수함에서도 발사하고 수상함에서도 발사하고 이번에 예스퍼가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서 우리 이미 준비해왔다.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왔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탠 게 함대지에서 그렇죠. 이제 지대지로 그러니까 그렇죠. 순항미사일을 땅에서 쏘게 하겠다는 게 지금 그리폰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폰 모델이 이미 이거 40년 전에 만드는 건데 금방 만들죠. 근데 거기에 아마 내가 봐서는 이제 핵무기를 크루즈 미사일에 싣는 거하고 탄도미사일에 싣는 거 차이는 뭐냐면 탄도미사일은 마 10까지 날아가잖아요.
근데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 속도가 막 초음속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지금 같은 거니까.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들이 거의 이 개발에 근접해 있어요. 예. 아마 다음에 나올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한 것은 일반 무기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은 토마호크는 그냥 날아가겠지만 이 미사일은 초음속이 될 겁니다. 그럼 크루즈 미사일이 속도가 느린데도 유용한 거는 굉장히 낮게 회피, 날아가고 낮고 날아가고 회피 회피 기동이 되니까 예. 레이더나 이런 또 그러나- 요격에서 아주 더 그러나 자연스럽게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잡히면 예. 항공기가 잡아서면 공대공 미사일로 쏴버리면 되죠. 예. 느리니까. 예,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면 예. 정말 대책이 없는 대책이 없겠죠. 대책이 예. 없는 걸 요걸 아마 미국이 기술전은 사거리는 뭐 사거리만 슬쩍 예스프 장관이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2,500km 나가는 토마호크에 아니 핵탄두 그냥 재래식탄두 가는 건 아무 기술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몇십 년 전에 2,500km까지 날아갔는데 지금 5,000km도 못 날리겠습니까? 연료까지 아, 날아가죠. 그럼요. 그 북한도 그- 뭐 저렇게 하는데 미국이 아마 정확도하고 초음속 뛰어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 생명연장 프로그램에서 공중 투하탄 B-61을 지금 B-61 3-4 모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요것을 100억 달러 들여서 생명연장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 B-61 12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전술 핵무기나 예. 이런 거를 F-20이나 예. F-35는 그걸 못 단다.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텔스로 해야 되니까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못 단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이걸 갖다가 전략 자산처럼 생각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명연장 프로그램에 예. 놓은 핵심이 뭐냐면 예. 지금은 F-15, F-16 나토의 토네이도 항공기만 달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것을 이제 생명연장 프로그램에 내서 F-35에 다는 겁니다. 예. F-22는 다른 건 아니고 예. F-35에 달 수 있도록 최저화시키고 예. 그게 이제 무기 활성화 코드부터 이렇게 기술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 폭탄처럼 아무나 싣고 떨어뜨리면 어떠나는데 그 핵무기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은 모양이다. 예, 하고 그다음 이제 위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 핵무기는 지상에 있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열은 지하에 침투를 못 하잖아요. 흙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초속 50m의 폭풍이 발생하거든요. 예. 핵이. 처음에 1억도 이상의 열, 두 배 초속 50m의 폭풍도 지하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예. 우리 토네이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하에 있으면 괜찮지 예. 않습니까? 세 번째가 방사능이 떨어지는데 방사능은 흙 90cm를 투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거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 침투로 뚫고 들어가서 한 100m 정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합니다. 예.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터지면 예를 들면 평양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평양은 지하 시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열이 흙으로는 관통 못 하니까 소위 구멍 뚫린 데로만 가겠죠. 빠른 속도로. 그렇겠죠. 어마어마한 폭풍과 함께. 네. 그다음에 방사능 낙진과 함께. 그러니까 지하 시설 광대한 지상은 별 피해 없고 구멍만 하나 풍 뚫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미국의 상대국들 중에서 이게 지하 시설을 파고 예컨대 북한 또 나중에 또 중동에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가 나면 산악 동굴에 있을 사람들 이 용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 이 곧 이제 나옵니다 내년부터. 자 이거 아까 말한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뭐 탄도탄으로 해도 되고 크루즈도 해도 되고 어쨌든 지상 발사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 사거리를 아마 500에서 딱 지정했어요. 예스퍼 장관이 INF 사거리 즉 500에서 5,000km 사이에 미사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중국에 지상 배치하는 거 많이 되면 크루즈야 뭐 잠수함이 하든 어디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2개월 중국이든 북한이든 12개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배치를 많이 우리가 꼭 지상 배치를 해야 미국이 사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예를 든 겁니다. 제주도민 이거 보고 배치한다고 신모가 그랬다고 또 그거 하면 안 되고 예를 든 겁니다. 제주도에 배치한다. 또는 뭐 거제도에 남해안에 섬에 배치한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중국에 대한 것은 니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이 있으니까 굳이 한국에 배치된 것을 중국에 해당되는 사거리로 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한미동맹에도 바람맞지 못하다. 오히려 그러면 반미 감정이 일 수 있다.
중국 타격하는 거 우리 갖다 놔서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거라든지 함중에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북한에 딱 최저가되는 것만 하자. 뭐 500km에서 네. 1000km 사이로. 제주도만 800km 정도 되니까 네. 800km 정도 되는 것만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중국 안심용으로 하면 500km 하면 평원 쓰는 되거든요. 그럼 뭐 거제도에 설치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 그 대신 우리가 스스로 기지를 놔라. 그러면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또 표적이 되고 한국이 불안하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쏜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한국을 표적으로 해서 다 만드는데 그 지금 그 표적이 된다는 게 지금 이미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 말장난 할 때가 아닙니다. 예, 저도 막 그렇다고 딱 해서 보고요. 붙잡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우리한테 던져준 마지막 시험 때인데 정말 이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수상 성명서에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뜻을 썼습니다. 예. 자, 좀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아니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미국이 IMF에서 탈퇴하면서 이제 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언급한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2,500개가 있다는 거는 대부분 다 핵을 전제해서 이야기지. 뭐 핵을 전제하지 않은 재래식 탄도 그게 미사일로 뭐. 잠깐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1,000km, 2,000km 날아가는데 재래식 폭탄 수류탄 몇 발 하려고 비싼 로켓을 만드는 거는 가성비가 없는 거죠. 몇십억짜리를 재래식 폭탄을 넣어가지고 날리려고 몇십억짜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재래식 폭탄을 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죠. 모든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나 ICBM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핵을 탑재한다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리고 부분입니다. 재래식이면 비싼 로켓을 만들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달고 우뚝뚝 떨어뜨려 스텔스기라 떨어뜨리는 게 낫지. 그럼요. 뭐하러 그 비싸게 만들어서 수류탄 몇 발을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500km 이상, 특히 10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은 핵을 안 달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국가가 아니고 누가 1000km, 2000km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핵을 상징해서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이 설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하겠느냐. 요즘은 그거는 불가능할 거다. 그러면 전면전인데. 근데 불가능한 게 눈앞에서 다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가면서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내가 볼 때 저 사람 두 사람들이 때로는 짜고도 좀 치고 서로 그래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다 보니까 둘 다 어쩔 수 없이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거기서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중국에서 자기의 지금 이 왕자가 위협이 되고 트럼프가 또 여기서 어설프게 하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자기 지금 지위가 흔들리니 둘 다 이제 자기 자리를 걸고 이제 막장 승부를 벌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제가 볼 때 지금 중국의 이 경제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데미지를 완으로 입는다면 중국은 거의 텐으로 입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경제관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미중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나도 손해를 보지만은 너는 더 볼 거다. 이런 방식으로 치고받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무슨 경제적인 이해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문제에서 뭐 너무 기술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정확히 보신 게 이게 미국이 이제 IMF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게 성분은 이렇게 경제하고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련이 왜 77년도에 SS-20를 배치하면서 유럽에 공갈을 치고 그 다음에 79년도 아프가니스탄 참정을 하고 이렇게 아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 수 있었냐면 유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73년 10월에 1차 석유 파동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2달러, 2.5달러 정도 하던 게 일베럴당. 예. 그 1차 오일 쇼크 때는 한 13달러까지 예, 올랐어요. 한 6-7배 올랐죠. 예, 79년도 2월달에 이란 혁명이 나니까 이게 40달러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17배 한꺼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돈이 쏟아지더라고요. 떼돈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무역 질서면 중국한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아니 그 당시 냉전은 소련은 자기 루브라 경제권에서 따로 움직이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유일한 약한 고리가 석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 재정 수입의 70%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한 부분에 의존하는 요것을 이제 공격을 하기 제일 시작해서 약점이었죠. 결국은 86년도에 1배럴에 $10라는 소리를 다시 뭐냐면 12년 전인 13년 전인 1차 오일 쇼크 때 나왔던 가격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INF 협정을 87년도에 맺어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군비 경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 경쟁이 이제 85년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소련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유가가 내려서 나라가 파산하니까 더 이상 군비 경쟁은 내가 100% 지는 게임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일부 극동에 있는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과 특히 대부분 중국이죠. 2,500개 되는 미사일에 미국이 한 3, 40개만 배치하더라도 이 성분은 미사일 경쟁에서 나는 게 아니라 군비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에서 납니다. 그런데 경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과거에 사회주의 경제 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돼버렸잖아요. WTO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제 중국이 이 경제가 차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일판을 계속 벌이게 될 때 그 허약성은 중국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 허약성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 공격이나 뭐 이제 결국은 환율을 하면 제2의 프라자피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냥 미국의 금융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소련은 기름을 제값에 못 팔면 나라가 망하지만 중국은 비싼 값에 수입한다든지 수입이 막히면 파산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사태 보시잖아요. 요석 방치해서 기름 좀 올리고 아니 호르무즈 봉쇄해가지고 좀 미국이 뭐 해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유가는 한 부분이고요. 무지하게 많은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INF 폐기를 딱 이 시점에 한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왔을 거예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중국하고 점차 무역 분쟁을 했잖아요. 올 원래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 올 2월 달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깨자고. 올 2월에 이것을 파기하자고 통보했을 때는 중국은 도저히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는 파산지경에 곧 다다른다는 확신이 있는 시점에 8월 달에 내는 겁니다. 이거 내면서 뭘 같이 냈어요? 환율 조작국. 그러고 다시 10% 관세, 3천억 달러.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러니까 세계 제국을 경영해 본 사람은 그들이 하는 정책은 낮게 보면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처럼 제국을 경영해 보지 못한 이런 나라가 볼 때는 뭐 그 연관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세계를 경영해 본 사람들은 다 연관성 있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록 우리는 직접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한 대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지만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잖아요. 한국의 지도자나 한국의 국민이 현명해지려면 미국적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이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싸움이 이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전반적인 경제 분쟁과 연결되어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그냥 놔줘도 지금 추락 국면인데 이게 이제 경제 분쟁이 이제 무력 분쟁하고 연결되어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너무 중국의 경제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 안 해도 될 순간이 제가 볼 때 한 1, 2년만 가게 되면 1년도 아니고요. 지금 중국은 한국한테 시비를 걸어서 한국 시비 걸어도 중국이 타격받는 부분이 꽤 크거든요. 그 여유가 없습니다. 말은 하겠죠. 말은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속도가 이 미사일 배치할래도 물리적으로도 1년 반쯤 걸릴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중국의 위치가 현재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만일 중국이 한 1, 2년 후에 미국한테 완전한 양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한국이 엇박자를 낸 상태면 전혀 전략적 가치가 없고 어차피 중국은
미국한테 노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때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하고 일본이 알아서 해라고 나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만하고 홍콩이 지금 포지션을 굉장히 잘 정한 걸로 보고 아시아에서 정신 못 차리는 나라 일본도 포지션을 잘 정했고 한국만 지금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